저는 박정호입니다. 65살 부산에서 35년간 선박 설계사로 일하다 은퇴한 지 5년째입니다. 아내 은경이를 간암으로 잃고 고향인 경남 남해의 작은 어촌마을로 내려와 혼자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아내의 이주기 제사입니다. 서울에서 아들 민재가 며느리 수진이 9살 손자 준서와 함께 내려왔어요. 은경이 묘는 마을 뒤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있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는데 준서가 계속 할아버지, 여기 뭔가 이상해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가 산길을 무서워하나 싶어서 괜찮다. 할머니 보러 가는 거야라고 달랬죠. 하지만 아이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묘 앞에서 제사 준비를 하는데 준서가 갑자기 할아버지, 저기 뭔가 반짝여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처음엔 아이 상상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정말로 봉분 옆 흙 사이로 작은 금속 조각이 보였어요. 아들 민재가 시골에는 옛날 농기구 같은 게 묻혀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경이 묘를 1년 넘게 돌보고 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봉분의 한쪽이 미세하게 패여 있고 흙 색깔도 다른 부분과 달랐어요. 제사를 지내면서도 계속 그 부분이 신경 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다음 날 아침 일찍 혼자 다시 묘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삽과 손전등을 가져갔어요. 어제 금속 조각이 보였던 곳을 조심스럽게 파보니 작은 스테인리스 명패가 나왔습니다. 글씨가 많이 달았지만 한영미 1967년부터 2019년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놀라서 군청에 연락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확인해 보니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불법 상골이나 매장일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전문업체와 함께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정말로 은경이 묘 아래쪽에 다른 분의 유골함이 묻혀 있었어요. 2년 전 은경이를 묻을 때는 없었는데 언제 누가 묻었을까요? 한영미라는 이름으로 사망자 기록을 조회해 보니 65세에 돌아가신 여성으로 나왔습니다. 주소지는 남해에서 차로 20분 거리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가족란이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사망 당시 기록을 더 알아보니 영미 씨는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무연고자로 처리될 뻔했다가 어떤 남성이 나타나 화장을 해갔다고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연락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영미 씨가 임종 전에 정호라는 이름을 자주 불렀어요. 그리고 남해 바다가 보이는 곳에 묻어달라고 하셨죠. 제 이름을 불렀다니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지만 명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밤새 옛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갑자기 번개처럼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전학 온 여학생 한영미. 우리 반에 서울에서 전학 온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남해 조선소에 발령받아 온 거였죠. 조용하고 성실한 아이였는데 저는 그 아이를 좋아했습니다. 나의 첫사랑. 하지만 영미는 1년 만에 다시 서울로 전학을 갔어요. 아버지가 서울로 복직됐거든요. 제대로 된 인사도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소식을 전혀 몰랐는데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연락해 보니 영미 너 좋아했잖아. 그런데 그의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다던데 라는 말을 들었어요. 요양병원을 직접 찾아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영미 씨는 서울에서 간병인으로 일하시다가 몸이 아파서 고향 근처로 내려오셨어요. 평생 독신으로 사셨고 임종 전에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남해에 산다는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바다가 보이는 곳, 그 사람 근처에 묻어달라고 하셨죠. 너무 간절히 부탁하셔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영미가 평생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럼 누가 영미 씨 장례를 치러주신 건가요? 김 선생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영미 씨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동창 김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훈아, 혹시 영미 소식 알고 있었어? 한참 침묵하더니 정호야. 사실은 내가 영미 장례를 도와줬어. 영미가 너를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하더라. 마지막 소원이 내 근처에 묻히는 거라고 해서 태훈의 설명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영미는 몇 년 전부터 태훈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저의 소식을 물어봤다고 했어요. 제가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낸다는 걸 알고 자신도 죽으면 외롭지 않은 곳에 묻히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법적으로는 불법 매장이었습니다.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영미의 마지막 소원을 생각하니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아들 민재와 상의했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다면 어머니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결국 영미를 따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은경이 묘 근처 바다가 잘 보이는 작은 언덕에 새로운 자리를 마련했어요. 영미의 이장은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가족들과 태훈이 함께 참석해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작은 묘비에는 한영미, 사랑하는 딸이자 친구라고만 새겼습니다. 간단한 고사를 지내며 영미에게 말했어요. 영미야, 미안해. 살아생전에 너를 찾아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을 거야. 여기서 편안히 쉬어. 손자 준서도 함께 절하며 영미 할머니, 우리 할머니랑 같이 바다 구경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그 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묘를 모두 찾습니다. 먼저 은경이에게 인사드리고 그 다음 영미에게도 안부를 물어요. 영미야, 잘 지내고 있지? 바다가 잘 보이지? 가끔 두 묘 사이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의 설렘, 은경이와의 추억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두 묘 모두에 꽃을 가져다 놓습니다. 은경이에게는 좋아했던 장미를, 영미에게는 들국화를 놓아드려요. 어느 날 준서가 함께 성묘를 왔어요. 할아버지, 영미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 우리 가족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두 묘 모두 아름다운 바다를 내려다보며 자리를 잡았어요. 아침이면 갈매기들이 날아오고 저녁이면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입니다. 가끔 영미 묘에서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들국화를 보면 그녀가 평안하다는 신호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두 묘를 돌아보고 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지만 혼자 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미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은경이와 저,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언덕을 내려오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석양빛에 물든 두 개의 작은 언덕이 평화롭게 보였어요. 아무도 혼자 가지 않기를.
며칠 후 태훈이 큰 봉투 하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정우야, 이거 영미가 남긴 것들이야.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아서. 봉투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낡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들은 모두 저에게 쓴 것들이었지만 보내지 않은 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에 쓴 것 같았어요. 정우야, 너는 잘 지내고 있니? 서울에 올라와서도 매일 내 생각을 해. 남해의 바다가 그리워. 너와 함께 걸었던 그 작은 길들이 그리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두 번째 편지는 20대 후반에 쓴 것 같았어요. 정호야, 오늘 친구들이 맞선을 보라고 하는데 자꾸 내가 떠올라.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들국화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 바보 같은 나를 용서해줘. 세 번째 편지는 중년에 쓴 것이었어요. 정호야, 오늘 신문에서 너의 이름을 봤어. 부산의 한 조선소 설계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꿈꾸던 일을 하고 있구나. 나는 아직도 여기 서울에서 남의 아픈 몸을 돌보며 살고 있어. 마지막 편지는 몇 년 전에 쓴 것 같았어요. 정우야, 태훈이한테 들었어. 내 부인이 하늘나라로 갔다고. 얼마나 슬플까. 나도 이제 아파서 고향 근처로 내려가게 됐어. 혹시 그곳에서 너를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적어도 내가 있는 곳을 바라볼 수 있을까?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미가 평생 저를 그리워하며 산 흔적들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사진 중에는 고등학교 시절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만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또 다른 사진은 최근에 찍은 것 같은데 남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풍경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정호야, 내가 보고 있을 이 바다를 나도 보고 있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아내 은경이가 생전에 제게 쓴 편지들을 꺼내봤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몰래 써뒀던 편지들이었어요. 여보, 나 떠나도 너무 슬퍼하지 마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 있잖아요. 가끔 꿈에서 영미라는 이름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은경이가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처음엔 질투도 났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첫사랑은 특별한 거니까. 만약 그 사람이 외롭다면 여보가 따뜻하게 해주세요. 나는 당신이 외롭지 않았으면 해요. 은경이의 마음이 이렇게 넓었다니. 죄책감보다는 고마움이 더 컸습니다. 며칠 후 준서가 혼자 남해에 놀러 왔습니다. 방학이라 한 달간 할아버지와 지내기로 했거든요. 할아버지, 영미 할머니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아이는 영미에 대해 무척 궁금해했어요. 영미 할머니는 할아버지 첫사랑이었어. 고등학교 때 1년 동안 같은 반에서 공부했지. 그럼 왜 결혼 안 하셨어요? 그때는 서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았어. 그리고 영미는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고, 할아버지가 고백했으면 달라졌을까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그때의 선택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준 거야. 할머니도 만났고, 너희 아빠도 있고, 준서도 있잖아. 그럼 다행이네요. 할아버지가 고백 안 해서 아이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부인 묘 근처에 다른 여자를 묻었다고 해서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점차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마을 이장 박서방이 이해해 주었어요. 정호 씨,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복잡한 거요. 영미 씨가 평생 혼자 살면서 정호 씨를 그리워했다니. 참 안쓰러운 일이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게다가 부인분도 생전에 이해해 주셨다면서? 그럼 뭐가 문제요? 죽어서까지 외로운 것보다야 낫지. 마을 할머니들도 하나둘 이해해 주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 여자 평생 혼자 살았다며? 얼마나 외로웠을까. 맞아. 사람이 죽어서까지 외로우면 안 되지. 첫 봄이 왔을 때 두 묘 주변에 야생화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영미묘 주변에는 특히 들국화가 많이 폈어요. 씨앗을 심은 적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자라난 거였습니다. 은경이 묘 주변에는 장미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에 유난히 꽃이 많이 폈어요. 마치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하듯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준서가 다시 내려와서 한 달간 지냈습니다. 아이는 매일 할아버지와 함께 두 묘에 인사를 가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영미 할머니한테 뭐 말씀드릴까요? 뭐든 준서가 하고 싶은 말하면 돼. 영미 할머니, 저 오늘 바다에서 조개 주었어요. 예쁜 것만 골라서 할머니 묘 앞에 놓을게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영미도 기뻐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태훈이 술에 취해서 찾아왔습니다. 정호야, 사실 내가 고백할 게 하나 더 있어. 뭔데? 영미가 고등학교 때 너한테 편지를 하나 썼었어. 고백 편지였지. 그런데 내가 그걸 가로챘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그때 내가 영미를 좋아했거든. 질투가 나서 영미가 너한테 전해달라고 한 편지를 내가 숨겼어. 오랜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편지 아직 있어? 태우는 주머니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평생 가지고 다녔어. 죄책감 때문에. 이제라도 내가 읽어야 할 것 같아. 편지를 펴보니 고등학교 2학년 영미의 글씨였어요. 정호야, 너에게 이 마음을 전할 용기가 생겼어. 나는 너를 좋아해. 많이 좋아해. 서울로 이사 가기 전에 꼭 만나자. 내일 방과 후 바닷가 소나무 아래서 기다릴게.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만약 그때 이 편지를 받았다면. 태훈아, 과거는 과거야. 이제 됐어. 정말 화 안 나? 화날 만도 하지만. 그래도 영미의 마지막을 도와준 내가 고마워. 그날 밤 혼자 영미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달빛 아래 바다가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영미야, 내가 보낸 편지 받았어. 40년이 지났지만 미안해, 그때는 몰랐어. 바람이 불어 들국화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평생 나를 기다렸다니. 내가 너무 둔했나 봐. 아니면 운명이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끈 걸까? 갈매기 한 마리가 울며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너의 마음을.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묘 앞에 앉아서 밤새 혼자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함께 걸었던 바닷길, 영미가 좋아했던 들국화,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들. 어느 날 영미 묘를 정리하던 중 묘비 뒤쪽에서 작은 유리병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작은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종이를 펼쳐보니 영미의 글씨였습니다. 아마 태훈이 몰래 넣어둔 것 같았어요.
정우야, 여기 와 보니 정말 좋다. 바다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내가 매일 보던 이 풍경을 이제 나도 볼 수 있구나. 외롭지 않아. 내가 가까이 있어서 마지막 문장에서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정우야. 나를 기억해줘서, 나를 혼자 보내지 않아서. 어느 날 꿈에서 은경이와 영미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둘이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언니, 정우 잘 부탁해요. 영미가 은경이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우리가 함께 지켜볼 거예요. 은경이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언니도 있고, 정우도 가까이 있고, 우리 모두 함께해요. 아무도 혼자가 아니에요. 꿈에서 깨어나니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이야기는 마을의 작은 전설이 되었어요. 젊은 부부들이 두 묘를 찾아와서 사랑이 영원하기를 기원하곤 했습니다. 저기 있는 두 분이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다며? 한 분은 평생 기다리셨고, 한 분은 끝까지 기억하셨대. 마을 이장이 농담조로 말했어요. 우리 마을에 관광 명소가 하나 생겼네. 하지만 저는 그런 시선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영미와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준서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예전처럼 순수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두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첫사랑을 평생 기억할까요? 글쎄, 그건 준서 마음 아닐까? 근데 할아버지는 후회 안 해요? 그때 고백했으면 달랐을 텐데. 아이가 많이 컸구나 싶었어요. 후회라. 영미와 함께했다면 또 다른 행복이 있었겠지. 하지만 그럼 할머니도 없었을 테고 너희 아빠도 너도 없었을 거야. 그럼 지금이 최선이네요. 그래, 모든 선택에는 의미가 있어. 영미도 그걸 알았을 거야. 영미의 유품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정우야, 곧 너를 만나러 갈 것 같아. 아니, 정확히는 내가 있는 곳 근처로. 평생 너를 그리워하며 살았지만 후회하지 않아. 그 그리움이 내 삶을 버텨낼 힘이었거든. 내가 행복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아들을 키우고 귀여운 손자까지. 내가 웃으며 살았다면 나는 기뻐. 이제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어. 죽어서도 내 근처에 있고 싶어. 외롭지 않은 곳에서 내가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 그게 내 마지막 사랑이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영미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순수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오늘도 두 묘를 찾아가는 길에 생각해 봅니다. 사랑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구나. 은경이와는 부부로서의 사랑을, 영미와는 첫사랑의 그리움을 나누었어요. 어느 것이 더 소중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둘 다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몇 달 후 태훈이 또 다른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정우야, 영미 집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 일기장이야. 낡은 일기장을 펼쳐보니 고등학교 시절부터 최근까지 영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1985년 3월 15일. 오늘 새 학교에 전학 왔다. 아이들이 다 낯설어서 무서웠는데 정우라는 남학생이 친절하게 도와줬다. 웃는 모습이 참 따뜻하다. 1985년 7월 20일. 정우와 바닷가를 걸었다. 그이가 들국화를 꺾어서
내 머리에 꽂아줬다. 얼굴이 빨개져서 뛰어갔다. 바보 같은 나. 1986년 2월 10일. 내일 서울로 이사 간다. 정호에게 마음을 말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 중년의 일기들은 더 애절했어요. 2010년 5월 3일. 오늘도 정호 꿈을 꿨다. 우리가 함께 늙어가는 꿈이었다. 깨고 나니 혼자라는 현실이 너무 쓸쓸했다. 2015년 9월 22일. 신문에서 정호가 설계한 배가 진수식을 한다는 기사를 봤다. 자랑스럽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게 살고 있다니. 마지막 일기는 몇 주 전에 쓴 것이었어요. 2019년 10월 1일.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태훈이가 정호 근처에 묻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드디어 정호와 가까이 있을 수 있겠구나. 무섭지 않다. 오히려 기대된다. 준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갑작스럽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할아버지께 저 이제 첫사랑이 생겼어요. 같은 반 여학생인데 할아버지와 영미 할머니처럼 될까봐 무서워요. 고백해야 할까요?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싶어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준서야, 사랑은 표현하는 거야. 할아버지처럼 후회하지 말고. 그런데 만약 거절당하면요? 그래도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 영미 할머니처럼 평생 혼자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보다는 말이야. 며칠 후 준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아버지, 성공했어요. 그 애도 저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아이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어느 봄날 두 묘를 찾는 낯선 여성이 있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혹시 한영미 씨를 아셨나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저는 박정호입니다. 영미를 알고 지냈어요. 저는 김소연이에요. 영미 언니가 서울에서 간병인으로 일할 때 마지막까지 돌봤던 가족입니다. 소연 씨는 영미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들려줬어요. 언니가 항상 정호 씨 이야기를 하셨어요. 죽기 전에 내 사랑은 실패한 사랑이 아니야. 45년 동안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으니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영미는 자신의 사랑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영미 언니 덕분에 저도 사랑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언니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5년이 지나면서 두 묘는 완전히 자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봄이면 벚꽃이 흩날리고 여름이면 푸른 바다가 반짝이고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덮입니다. 영미묘 주변의 들국화는 해마다 더 많이 피었고 은경이 묘의 장미도 더욱 탐스러워졌어요. 마치 두 분이 서로를 격려하며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묘를 찾아갔는데 두 묘 사이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저 바다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너도 이 풍경이 좋구나. 혼자 중얼거렸더니 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영미가 저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75세가 되니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습니다. 민재가 병원에 가보라고 하지만 굳이 알고 싶지 않아요. 대신 마지막 소망을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두 분 근처에서 쉬고 싶어요. 너무 가까우면 은경이가 부담스러워할 테니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분을 지켜보며 지내고 싶습니다. 준서에게 이야기해뒀어요. 할아버지도 나중에는 두 할머니 근처에 모셔달라. 할아버지도 외로우시겠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혼자 가고 싶지 않아. 어제도 두 묘를 찾아가 이야기했습니다. 은경아, 영미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나도 곧 갈게. 석양빛에 물든 바다가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이곳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